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강의 두 번째고요. 문화유산 해설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공간 현장 답사와 해설 기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공간 현장 답사 해설 기획에서는 크게 역사 기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역사 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역사 기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사 기행의 끝은 마무리, 즉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전체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엊그제 눈 오는 날 현장 답사를 간단하게 좀 갔다 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역사 공간을 답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답사 준비하고 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답사 맛보기. 이종훈 선생께서 해월신사가 순도한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했던 그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주에 있는 묘소까지의 전체 이동 여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좌포도청 자리에서 순도한 이후에 광희문 밖에 임시 매장이 돼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해월신사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공간적으로는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라고 하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답사지만 전반적으로 이 답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선생님께서 해월신사 순도 후 시신 수습을 했던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간적으로 보면 광희문, 동대문, 그리고 광희문 밖 공동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선생님께서는 이 해월신사가 이 감옥에 계실 때도 이 수발을 해왔던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순도 이후에 이 광희문 밖에 공동묘지에 감회장 되었던 이 시신을 수습해서 여주로 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종훈 선생이 이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을 데리고 광희문 밖까지 갔던 그 동선을 제가 이제 답사를 해봤는데요. 광희문 쪽에 갔더니 수문장이 지키고 있어서 광희문을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광희문 밖으로 바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동대문 안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동대문을 나가서 동대문 밖 성곽을 따라서 광희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희문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이 동학교도 최시영이라고 써져 있는 그 팻말을 확인하고 거기서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이제 그 동선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이 서울 성곽의 위치인데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성곽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공간이고 이 동대문 프라자 사이에 그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 복원한 서울 성곽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광희문 남대문 방향 쪽은 남산 방향 쪽은 그 성벽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낙산 방향도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선생은 광희문으로 왔다가 수문장을 피해서
동대문으로 가서 동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대문 성곽을 따라서 공동묘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루트를 한번 이제 가보게 되었는데요. 대략 보면 이 광희문으로 갔는데 광희문에 수문장이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동대문으로 와가지고 동대문 밖을 나가서 다시 외곽을 성 외곽을 따라서 이렇게 이 동대문 밖까지 갔던 그런 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시신을 해월 신사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이종훈 선생이 상당히 그 노심초사했던 그런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왔지만 눈이 왔지만 그 당시의 느낌을 한번 좀 최대한 살려보기 위해서 감정을 좀 끌어올려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희문이 이렇게 서울 성곽을 따라서 이렇게 광희문이 있는데 광희문은 원래 조선조에 죄인들이 참수되던 곳이거나 또는 이 죽어서 시신이 나가는 곳 이런 곳으로 알려져서 시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나가던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월 선생도 순도를 당한 이후에 이 광희문 밖에 이제 그 시신이 가매장됐는데 이 일대는 전부 다 공동묘지였어요. 시체들이 난무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지도들을 보니까 일제 시대에 이건 지금 이 지도는 1886년도에 이제 그 지도예요. 그 당시에 광희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있는 곳은 약간의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평야지대가 있고요. 약간 좀 둔덕진 곳 이쪽 일대 광희문 밖 일대가 전부 다 공동묘지였어요. 1924년까지 공동묘지였다가 1924년 이후에 서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동묘지를 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허허벌판의 공동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등고선이 있는 이 지역 약간 이제 둔덕인데 이 둔덕 지역이 전부 다 이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여기가 평야 지역이요. 여기가 지금 그 신당동 이 지역이 신당동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1909년도 사진을 보니까 1909년도에 이쪽이 지금 여기 이 소나무 뒤쪽으로 있는 게 전부 다 서울 성곽인데 이렇게 서울 성곽이 이렇게 따라서 낙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이 광희문 밖이 전부 다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입니다. 1909년도의 모습이고요. 1907년도에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군과 조선군들 간에 상당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에 전사했던 조선군들을 병사들의 시체들을 광희문 밖에다가 그냥 막 던져놓고 거의 그냥 그 노상에다가 버려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족 친지들이 와서 이 그 시신들을 확인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있는 모습들이에요. 정말 비참한 모습인데 이게 바로 1907년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모습, 1907년의 모습이면 해월 신사께서 순도한 때가 1898년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뭐 10년도 채 안 된 그런 시기예요. 뭐 그 9년 남짓된 그런 시기인데 거의 해월 선생이 순도했을 때 광화문에 그 감회장 됐을 때도 거의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그 당시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그 관련된 논문이나 이제 관련 서적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광희문의 위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광희문 사이로 큰 길이 나 있고, 오른쪽 방면에 동대문 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 놨는데, 바로 이 지역이, 여기가 성벽이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울 성곽이 광희문 이 성곽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광희문은 원래의 자리에서 약 한 15m 정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도로 2차선 도로가 보통 약 한 12m 그 정도 되거든요. 한 여기 도로의 한 중간 정도? 이 정도쯤에 이 광희문의 위치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연결되는 지점, 그 광희문 길 건너에 보면은 이렇게 광희문으로 옮겨진 그 성곽의 위치들을 그 표석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해월 신사의 행적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그 답사를 기획한다면 이런 공간들은 반드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방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남아있지 않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 이 동대문 프라자를 만들면서 이 서울 성곽의 위치들을 복원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에 이 공간들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성곽의 위치를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일부 주변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사를 하면 동대문 이종훈 선생의 그 해월 그 수습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루트들은 그대로 우리가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비록 복원된 것이긴 하지만 과거를 상상하면서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성 바깥쪽 길로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역시 이 바깥길로 이동을 하면서 광희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희문의 모습이고요. 저쪽에 저 바깥쪽이 지금 동대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희문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광희문 바깥쪽에서 보면 이 일대, 지금 여기는 그 천주교 그 순교자들 기념관이에요. 근데 여기 이 기념관이 서 있는 것도 이 일대가 과거에 천주교 박해 때문에 신유 박해랑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박해의 사건 때 천주교 신자들도 이 광희문 밖으로 전부 다 시체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천도교인들도 역시 많이 희생됐을 공간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해월 신사께서도 결국은 순도당한 이후에는 광희문 바깥에 있는 이 언저리에서 아마 감회장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1907년에 군대 해산 이후에 조선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조선 사람들의 시신은 주로 광희문의 바로 바깥쪽에 있었고, 일본인들의 그 시신들은 대부분 조금 더 외곽적인 신당동 쪽 근처에 그 공동묘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시신들은 주로 광희문 바깥 바로 언저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사진은 광희문 바깥의 공동묘지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광희문입니다. 그래서 광희문 바로 바깥에 이 둔덕도 공동묘지, 이 앞에 있는 둔덕도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지금 이 참배하고 있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바로 저기 문 밖이, 이 바로 밖이 전부 다 공동묘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924년 이후에 서울의
도시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서울의 인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제 집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일대에 공동묘지가 전부 다 이장하고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집들이 들어서 있게 됩니다. 이 집들이 전부 다 이 신당동 그리고 왕십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답사를 하기 전에 참고를 했던 자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설 입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역사 공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그 정보들을 좀 많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동학이나 천도교 관련된 그런 자료들 외에도 천주교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참고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광화문 일대에서 순교했던 그 천주교인들에 대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리적인 공간, 건축적인 공간,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하는 그런 그 옛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동학 관련한 자료들은 이 해월 선생의 행적을 조명하는 직접적인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강연을 앞서서 답사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한 이유는, 물론 제가 이 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던 이제 그 답사의 현장들을 제가 소개한 거기 때문에 뭐 그 프로그램 형태로 제가 소개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제가 강연을 할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상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제가 답사 현장들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 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기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역사 공간들을 답사하고 기획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랜 기간 해왔는데, 처음에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당연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도 연관이 됐던 영상에 대한 부분, 영상 기록이 제 기본적인 가장 관심사였고요. 특히 이제 영상 기록을 역사 공간을 다니면서 영상 기록하는 것이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상 기록, 역사, 길,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역사나 역사 공간을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사진, 동영상, GPS 좌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중요시 생각을 해서 기록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작업했던 것들을 다큐멘터리나 답사 이런 걸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역사 공간을 기록하려고 하고 기억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역사 기행을 잘 하려고 하는데, 또는 역사 공간들을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에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동학의 역사 공간들을 나름대로 관심을 더 갖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 역시 뭐 역사, 동학, 문화유산 해설 다 관심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강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뭐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만권 독서한 이후에 행만리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만 권의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행만리로, 적어도 만 권 독서하고 만리로는 다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이라든지 이런 유람을 많이 했는데, 이런 유람이 단순히 놀러 다니는 개념으로, 유람으로 그냥 놀러 다니는 유람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수학하는 의미에서의 수학여행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기록했던 유람기라든지 이런 것들, 유산기 이런 것들이 경관을 유람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이 학문의 연장으로서 그런 기능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랑도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랑도 정신의 호연지기 많이 얘기하는데, 호연지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던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 공간을 벗어나서 외부의 역사의 현장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 공간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의 이 수학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 기행을 하는 것도 책 속에서 배우지 않고 또는 책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역사 기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책을 설립하는 만큼 많은 현장들을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역사 현장을 간다는 것은 바로 유람의 개념도 있고 관광의 개념도 있고 수련의 목적도 있고 학문의 목적도 있다. 그리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한다는 것들은 바로 옛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오늘날의 여행 방법이기도 공부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관서 지역, 관동 지역 많이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지반, 통화, 고구려 동북 지역에 있는 지반과 이 통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이 집안에 고구려 유적지 한 번 오는 것이, 유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을 읽었으면 이 현장도 직접 와서 봐야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잘되고 잘못된 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장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 기행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2015년 그리고 내년에 나올 책이에요. 원래는 올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나올 책인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이자 이제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제작을 하면서,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주 저자로 참여하셨던 선생님께서 이 역사 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저자로 참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이 내용들을, 그리고 저의 이제 경험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했다는 것을 미리 좀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역사 기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 기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그 실물로 나와 있는 역사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현장들을 가보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적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행위의 주체들이, 이 주관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어느 왕조에서 시작을 했고 어느 임금대에 시작을 했고 이 관련된 주체가 누구였고 책임자가 누구였고 그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행위의 주체들이 이루어졌던 시간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숱한 우리 역사, 이 유사 이래 이 긴 역사 중에서 유독 그 행위들이 있었던 그 시간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숱한 시간들 가운데 왜 그때 그 일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면 189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이 중요했고 그 시간에 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간적, 그 공간적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 사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공간에서 왜 하필 그곳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동학농민혁명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고부, 고부 관아, 뭐 이런 그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전주, 정읍, 우금치 대표적인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사건들, 그 공간들, 고부 군수의 학정이나 이 문란했던 그런 그 당시 조선 사회의 병폐들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의지가 추동이 됐기 때문에 이 혁명도 일어나게 됐는데 그 구체적인 시발점이 됐던 공간은 바로 이제 고부라고 하는 곳이고 고부의 관아라고 하는 곳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공간들을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들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을까? 사회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관계들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들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민초들이었고 또 동학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 반대급부로 관원들이었고 국가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세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본다면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역사기행을 고부로 정읍으로 갔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전제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역사기행을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순전히 이해가 가능한 측면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유물유적에 담겨 있는 노동.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을 축성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이 성곽을 축성을 했다든가 수원성을 축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많은 이런 특정한 유적들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그 유적들의 이 형체들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형체들이 축조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거나 이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 노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해설하는 입장에서 들추어내서 제공해 줘야 될 그리고 상기시켜 줘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조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것도 역시 문화유산 해설 입문 첫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 유적의 공간들을 가지만 이 시점으로 보면 현재적인 시점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현재를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현재적인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그런 지점들을 기획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역사 기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기획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역사 기획을 준비하는데 많은 준비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 기행을 가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어떤 개인 단체가 요구를 해서 전문가 집단에 아니면 그 해당되는 그 역사 기관에, 연구소에 아니면 단체에 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든, 우리는 그 현장 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려고 하는지 대상입니다. 그 대상들이 왜 가려고 하는지, 그 대상들은 어떤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주제로 가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주제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동학의 역사기행이라고 큰 주제가 있다면, 동학의 역사기행을 동학 농민혁명의 그 기본적인 단초가 됐던 정읍, 고부 이 방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학에 매우 중요했던 이 사적지들이 있는 이 해월의 은거지를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해월 선생이 피체돼서 이 한양으로 왔던 그 공간들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런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주제에 따라서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인가, 이건 이제 시간적인 것들인데, 이 시간에 맞춰서 특정한 시기, 계절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활동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겨울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봄에 있었던 사건이었으면 기왕이면 꽃피는 봄에 가서 그 화려했던 봄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 우리가 도보 답사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 차량 답사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투어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을 참여하는 것, 교통수단을 정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차량으로 주요 공간은 이동하지만 특정한 공간에서는 도보를 통해서 좀 더 그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그 탐방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기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먹고 잘 것인가? 우리 이제 이 답사를 하거나 이 관광을 하다 보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관광도 좋고 관광지도 좋고 그렇지만 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잠자는 게 편해야 된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의 복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먹는 게 중요하다, 관광하면서 먹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금강산도 식후경 뭐 이런 얘기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지역 사회로 이 관광을 하게 되면은 로컬 음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음식들을 이 참여자들에게 소개하고 제공하는 것도 그 지역 사회의 이 경제를 높이고 관광 문화를 이 관광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 상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 이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 답사 공간과 시공간적으로 매우 그 동떨어진 곳에 이 경제적인 요소가 그 결부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답사 공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을 이 숙소로 정해서 이 다음 일정에 상당히 좀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이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이 답사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처의 숙소라든지 최대한 이 답사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들에서 이 숙소를 정하는 것도 그리고 답사객들의 격에 맞는 숙소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현장을 안내하고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으면 기획하는 쪽에서 전문가들을 내세워 현장 안내를 할 겁니다. 물론 답사를 요청하는 팀에서는 특별하게 요청하는 외부 전문가를 답사 안내자, 해설자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 기획과 요구하는 팀들 간에 서로 조율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걸맞는 그리고 현장에 걸맞는 사람들을 인력을 이 문화유산 해설에 투입을 한다거나 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를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의 노인들이나 지역의 주요한 향토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행시켜서 안내를 하게만 한 그런 방식들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선으로 돌아볼 것인가? 당연히 특정한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 안에서도 이 동선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자는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 동선들을,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는 것들, 이 동선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부여된 시간에 맞도록 동선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책상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책상에서 기획된 자료들은 반드시 이 실행하기 전에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가장 이 프로그램 기획에서 부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답사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사를 이제 실제 떠나기 전에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원이 모여야 되겠죠. 예. 참가자들을 모집하거나 이미 있는 참가자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실제 참여를 할 사람, 못할 사람 이런 게 또 이제 시간이 임박할수록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인원 파악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답사 자료집이 팜플렛의 형태든 작은 책자의 형태든 이런 이 내용들로 자료집이 만들어지면 최고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반 경비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제반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그런 이 소요 경비들을 공지해서 그 경비들을 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준비물이 플랜카드라든지 작은 어떤 그런 그 준비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사를 떠나기 2, 3일 전에는 최종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작은 플랜카드라든지 그리고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 답사 자료집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면 이 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답사를 기획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답사는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답사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답사 현장에 가시면서 핸드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진들 차 안에서 지웠을 거고 또 갖고 있을 거고 돌아와서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놨을 거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넘겨봤을 사진 자료들 그리고 메모했던 메모 자료들 여러분들은 답사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 답사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답사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다. 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 감동들을 무한한 감동으로 확산시키고 내 것화 시키려면 그걸 잘 정리해서 놔두는 것,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 부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기행을 어떻게 잘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갔다 오고 나서 답사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 또는 후속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눕니다. 기획자는 기획자대로, 진행자는 진행자대로, 참가자는 참가자대로 소감을 나눕니다. 이런 소감들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답사가 끝나고 자기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 속에서 자기 소감 발표하고 대부분 끝납니다. 좀 더 확장이 된다면 나중에 이런 소감문들이 메모의 형태가 되더라도 페이퍼로 좀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답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이든 개인이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참여자들로부터 그러한 이 메모, 이 답사의 그 간단한 요약이나 이 평가들을 정리를 해서 답사 기획자는 다음 답사를 위한 자료로서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고 답사 참여자는 이 답사 전체를 기록해서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생활 속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사 후기를 기록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SNS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블로그나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이런 SNS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상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다음 답사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결과물이 생산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를 좋아한다거나 영상 기록을 남겨서 활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기의 형태, 여행기의 형태, 기행 문집의 형태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면 출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활 속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성과를 확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답사를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그 관심사에 의해서만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답사의 이 답사 팀원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 외에 현장에서의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그런 그 식견들을 논문이나 연구 성과, 강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SNS 활동이나 이런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들 또는 콘텐츠 제작의 성과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의 이런 그 결과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학술 답사 영상 콘텐츠, 학술 영상 뭐 이런 콘텐츠들이 이런 성과들이 논문이나 학술적인 성과, 그 다음에 콘텐츠적인 성과, 이런 SNS를 통한 성과 이런 걸로 공유가 된다면 이런 공유를 통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공유 확산이 선순환적인 그런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동학문화유산 해설의 그런 그 결과들이 그런 역사 기행의 결과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공유된다면 이 동학의 의미, 동학의 정신가치, 동학이 사회기여하는 그런 측면들을 동학기행이 사회기여하는 그런 측면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역사기행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약 한 4-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문화유산 해설 입문 2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은 이제 동학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특정한 성격의 전문가 그룹이 되기 위한 그런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그 제도나 그런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학문화 해설사는 이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이 해설사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동학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문화가 동학의 역사 문화에서도 같이 포함되는 지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기반해서 동학의 역사 문화를 포함시켜서 동학 문화 해설사가 되는 건데 천도교에서 이러한 그 동학 문화 해설사들을 위한 그런 이 내부적인 이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사이트, 관광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문화관광 안내사에 대한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인이라고만 쳐도 이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내 여행 안내사,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 안내사와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일부는 유사하고 일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해설사나 문화관광 해설사 또는 이 국내 여행 안내사 이런 그 자격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동학문화 해설사 이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양성 과정을 통합한 그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던 문화관광 해설사나 이런 그 양성 과정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018년도에 진흥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광공사에서 통합교육으로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해설사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노인 세대들의 우리 연령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노인 세대가 청소년이나 그 세대들, 청장년 그 이하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노년이 증가되고 특히 이제 그 사이 청장년과 노년의 사이에서 항상 이제 일종의 낀 세대라고 하는 그런 그 세대들이 요즘 흔히 58세대 이런 그 세대라고 하는 용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중간적인 세대들이 이 역할들이 다양하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특정한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들을 찾아보는 것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60세 정년에서 65세 정년까지 이 현장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일을 하고 은퇴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이 보람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지자체나 각 그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관광 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거나 또는 이제 그런 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이 문화관광 해설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 부분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문화유산 해설 입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된 그 질의응답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료에 소개한 그런 이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유튜브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